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란의 대통령인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가 추락을 하면서 이거 정말 중동의 전세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현도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4월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또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공격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있거든요. 네. 혁명수비대의 최정예 해외 공작 부대가 고두수군입니다. 이 고두수군이 이란 밖에서 이란의 국익에 맞는 작전을 하는데 바로 이 시리아 영사관 내에 고두스군의 레바논 시리아 작전을 책임지는 그런 본부가 있었던 거죠. 지휘 통제소 같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는 영사관 건물이지만 네. 영사관 건물이라고 이란에서 주장을 하지만 이건 영사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두스군의 작전 지휘 통제소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무슨 소리냐? 여기는 엄연한 영사관 건물이고 우리의 군인들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건 영사관 건물이다. 왜 여기다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역시 영사관 건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공격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여기는 영사관 건물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거는 혁명수비대 고두수군의 작전 지휘 통제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공습의 전개 과정부터 해서 결과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습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은 방금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네. 이란 영사관은 고두스군의 지휘 통제소로 미국에서 주로 주요한 테러 거점이다라고 지목을 했던 대상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 고두스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 영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배후에서 지휘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상 여겨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고두스군의 사령관은 제거 대상 1순위의 핵심 표적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영사관의 위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밀집 지역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곳에 폭격을 하면은 주변 지역의 피해도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저 폭격이 정밀하게 들어가지 않고 네. 1m라도 자신이 요망했던 지점에서 벗어나면은 네. 대사관 완전히 다른 나라 캐나다 대사관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캐나다 대사관이 옆에 있어요. 바로 저기 옆에. 지금 사진에 보면은 무너져 있는 건물 잔해가 있죠. 네. 저게 이란 영사관이 있던 그 건물의 잔해고요. 좌측이 이란 대사관, 우측이 캐나다 대사관. 네. 저 사이를 지금 정밀하게 타격을 한 거죠. 1m만 벗어났으면 캐나다하고 큰 문제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럼 저걸 공격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1m만 옆으로 벗어나도 캐나다 대사관이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폭격 작전에 이란과 시리아는 F-35I가 동원돼서 폭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시리아 다마스커스 주에는 러시아의 S-300 PMU-2 포대하고 약간의 수호위 계열의 전투기들이 전개가 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에 대한 반공 작전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탐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시리아 입장에서는 우리의 반공 역량이 아무것도 탐지를 못했으니 이건 스텔스기가 공격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텔스기는 F-35는 폭격 직전에 내부 무장창을 개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개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레이더에 탐지가 돼요. 그 전도 아예 탐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는 순간 바로 레이더에 선명하게 비춰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경보 체계가 아무런 경보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시리아의 방공망에 대한 방공망 무력화 작전이 먼저 선행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전자전기가 먼저 들어가서 제밍, 전자 공격을 실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F-16I라든지 이렇게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 F-16I 같은 전투기가 들어가서 저는 스파이스 2000 관통폭탄을 썼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 스파이스 2000 관통폭탄은 CEP, 원형 공산 오차가 3m에 불과합니다. 60에서 8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한 2,000파운드 미만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영상한 건물이 벽돌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을 단 한 발로 주저앉히려면은 관통폭탄이 필요한 거죠. 벙커버스터가 내리꽂아서 지층 하부에서 터트려야 건물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파이스 2000을 써서 폭격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은 앙숙이었던 건가요? 아니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서 지금의 체제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란이 무슬림이 많은 나라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1949년에 튀르키예가 인정했고요. 네. 1950년에 이란이 인정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란 사람들이 2,000명 이상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하나 있고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멀리 있는 나라하고도 좀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가까운 나라하고는 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주변 정책으로 해서 이란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래서 1950년부터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이 우호 관계를 놓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57년에 이란도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조직인 사박을 만들거든요. 그걸 CIA와 모사드가 훈련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이란과 5대5의 재산을 분배를 해서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에서 네. 홍해 에일라트 항구에서 지중해 아슈켈론 항구까지 파이프라인을 놔서 거기에서 이란이 석유를 실어다가 거기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스라엘에 팔고 이스라엘이 그걸 석유를 유럽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자꾸만 이집트가 막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란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약간 협력 관계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를 이스라엘과 유럽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했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못 만들게 미국이 막으니까 네. 그거를 우회해서 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작전을 합니다. 야 이란 내가 우리 미사일 같이 개발하자. 니네 도와줄게. 예, 그래서 이란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네. 이란이 돈 대면서 미사일 프로젝트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년 혁명이 나면서 다 끈짝 나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동맹에 가까운 느낌으로 서로 친했던 관계예요.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데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히 했어요. 네. 조용히 하다 6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했고요. 그러면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달라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부터는요.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나는 너가 싫어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회계도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앙숙이 돼요. 왜냐면은요. 일단은 혁명이 난 다음에 혁명 이전에 왕정이었잖아요. 왕정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정이 하는 거를 도왔던 이스라엘 너 용서 못해. 예, 그리고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자, 이 왕에게 억압받는 이란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또 어디가 해방해야 될까? 팔레스타인이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서 79년 이전에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랍의 민족주의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의 부딪힘이었는데 네. 79년 이후에 이란이 끼어들면서 이 문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슬람주의와 시온주의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뭔가 분위기가 많이 또 바뀐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이어진 건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본토를 향해서 보복 네. 공습을 가했어요. 그렇습니다. 4월 13일에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약 15시 30분 어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진실의 약속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발사 원점은 케르만샤시 그리고 모르모즈간주 도프 등에서 작전이 수행이 됐고요. 주요 표적은 F-35I가 배치되어 있는 네바팀 공군기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정보 기지인 8200 정보기지 외 다수의 표적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 자폭 드론 170기 그리고 케이바르 셰칸, 에마드 탄도탄 120기 정도 그리고 페브 순항 미사일 30기 정도를 사격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방공망에 과부하를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차를 두고 이 자산들을 사격을 했는데 가장 속도가 느린 자폭 드론부터 먼저 쏘고 가장 속도가 빠른 탄도탄을 나중에 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탄이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 방공망에 도착하도록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탄들이 이스라엘 영공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골란고원에 배치되어 있는 이스라엘군의 전술탄도탄 기지하고 팔라딘 자주포 기지를 대상으로 카투사 로켓 수십 발을 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떠다니고 있던 이스라엘 관련 상선이 있었어요. 포르투갈 북쪽에. 이 상선을 납포를 합니다. 즉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율된 연합작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목표를 공격을 했냐? 왜 이런 전술을 사용했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리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성격상 반드시 보복을 할 텐데 그 당시까지는 그 보복에 동원될 선봉이 F-35가 될 게 너무도 자명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F-35를 먼저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네바틴 공군기지를 그래서 때린 거죠. 그런데 아예 직접적으로 핵심 시설물을 때려서 공군기지를 마비시키거나 그렇게는 못했고 정말 경미한 피해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타격 당일에도 공군기지는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지금 들어보면 작전 자체는 그럴듯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와 신식 무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느린 무기와 빠른 무기를 탄착군 형성의 도착 시간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자랑인 아이언돔을 좀 과부하 걸리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거슬리는 정보 그리고 F-35의 주력을 좀 무력화시키겠다. 굉장히 그럴듯했는데 왜 피해는 경미한 거예요? 이게 자산들의 역량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샤헤드 238 자폭 드론은 체코의 TJ150이라는 제트 엔진을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순항 속도가 한 520km 정도 나옵니다. 순항 미사일도 파베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지난 예멘 후티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쿠드스원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현무3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토마호크처럼 지역 매칭 기술이 없어서 레이더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가지는 못합니다. 순항 고도로, 순항 속도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잘 보이게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겨우 이 정도 전력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동시 탄착이 되도록 해서 정말 주 타격 자산인 탄도탄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전술인 거죠. 문제는 이걸 쏠 때 이스라엘이 혼자서 독자적인 방공망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미 중부군 사령부 예하의 연합방공지휘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합방공지휘소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란이 쏘자마자 탐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표적 분배를 해서 바로 요격작전에 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 공군의 F-16, F-15가 떠서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70기 이상 요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의 라팔이나 아니면은 유로파이터 이런 항공기들이 떠서 다시 요격작전을 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종류 미사일 항공기가 떠서 요격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순항미사일과 드론들은 이스라엘 영공에 거의 접근해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전멸을 했고요.
극히 일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영공 가까이 날아 들어온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들은 이스라엘 공군의 F-35I와 F-15, 에로우2를 넘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바다에서는요,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 9을 탑재한 미 해군 구축함이 이지스 구축함이 이란의 탄도탄을 6개에서 9개 이상 요격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은 것들은 대부분 탄도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대탄도탄 방공망 에로우3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의 대부분이 요격이 됐고 정말 극히 일부가 아이언돔의 요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이언돔은 대탄도탄 방어의 주력 자산이 아니에요. 이게 뉴스 같은 걸 보면 그런 화면 나오잖아요. 맨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에로우3, 네. 그 다음에 에로우2, 그 밑에 데이비드 슬링, 맨 밑에 아이언돔 이렇게 있잖아요. 네. 대탄도탄 방공망에 도입되는 것은, 적용되는 것은 에로우3,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에로우3와 데이비드 슬링이 모두 뚫렸을 때 최후 방어 수단으로 사격을 하는 개념입니다. 아이언돔의 주 목표물은 네. 로켓탄이나 박격 포탄이나 일반 야포탄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탄도탄 요격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이번 충돌이 사실 뭐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낳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토를 타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토를 타격을 했기 때문에 더 또 전쟁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란도 고민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4월 1일에 시리아 영사관이 파괴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본토를 때리겠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 뭘 제안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네.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라파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보복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이 아마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그 말 나온 지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4분의 3의 병력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되나 보다 했는데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격은 계속 하겠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물 건너갔구나. 그 두 번째가 뭐를 또 이라는 요구를 했냐면요. 국제사회가 적어도 어찌됐든 간에 영사관을 때렸잖아요. 그 영사관 때린 거는 1961년 빈협약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계에 대한 위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규탄해 주길 바랬어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국제사회가.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 규탄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으로서는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혁명 수비대를 많이 때렸습니다. 네. 많이 때렸는데 이란은 참았거든요. 근데 영사관을 맞은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갖고 나온 게 유엔 헌장의 자위권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영토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때 정말 많은 단계의 최대한의 인내심을 하면서 하다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본토를 공격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국제사회가 냉엄하기도 냉엄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선과 악의 구분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그 하마스의 선제 공격과 뭐 이스라엘의 철저한 보복과 뭐 이란의 사실은 주장은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주장은 저기는 지휘본부다라고 네. 하는 주장. 그 어느 곳에 진실이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기 때문에 또 이란의 그러한 본토 공격을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사관 공격을 한 것이 옳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이 국제사회의 네. 모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그래도 지금 이란의 영사관이라는 주장은 받아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란의 영사관이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선택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국가 위신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의 공군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한다. 이에 격분한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한다. 하지만 연합 방공 체계를 가동한 이스라엘은 드론과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고 전 세계는 서로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양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럼 고개를 돌려서 한번 가자지구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상군이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에 정말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군사작전이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알시파 병원이 함락이 되면서 네. 네. 하마스의 주요 지휘 거점은 대부분 소탕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의 대원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사살이 됐다라는 보고가 어디서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 군의 전력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투를 포기하는 대신에 점조직 단위로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렇죠. 개별적인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군사작전을 종결한다, 민간인들 복귀해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복귀하고 이스라엘 군이 빠져나오니까 그 민간인들 사이에 하마스 대원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네. 다시 이스라엘 군을 수십 회에 걸쳐 습격하고 그런 전투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적이 하나 점령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은 대부분이 예비군 전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군 자체는 정말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되고 사상적으로 잘 정신무장도 훌륭하고 그런데 단기전에서는 어떤 군사 강국 못지않게 강력하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장기전을 수행할 역량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현업으로 가야 되죠. 네. 먹고 살려야 되니까 가족을. 그리고 예비군이다 보니까 현역보다는 아무래도 희생에 더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거는 하마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도 알겠죠. 내 약점이 뭐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파의 군사작전을 최대한 빨리 수행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규모 작전의 기간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마스는요, 그냥 총 어디 땅에 파묻어 놓고 민간인 복장 입고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그냥 민간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 돌아갔다 땅에 있는 거 무기 자 파서 다시 무기 들자 그럼 다시 하마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의 논리는요. 자, 이거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만 그 전쟁을 그만하고 전쟁을 그만하라고 하면서 조건을 거는 게 민간인들 희생을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 대책을 하고 전쟁을 하라는 거고 이스라엘은 야,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별할 수 없다.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계속 나오는 건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죽는 게 네. 노약자들과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는 게 이게 지금 국제 여론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희생자들의 거의 60% 이상이 어린이와 노약자거든요, 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반전 데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걸 또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SNS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틱톡. 틱톡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 대학생들의 반전 데모에 혁혁한 공을 세운 매체가 바로 틱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더 머리가 아픈 게 안 그래도 좀 틱톡을 지금 미국에서 쫓아내고 싶은데 그 중국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이 SNS이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조금 반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이 네. SNS이기도 하고. 근데 워낙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체잖아요. 네. 그게 거기에서 모든 지금 참상에 드러나고 그래서 틱톡에 모든 걸 시장 중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네.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의약품이 없어서 마취 없이 수술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그 가자지구 전투를 보면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군의 AI 전술이라는 거였어요. 인공지능 전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뭔가요, 이게? AI 워페어는 이스라엘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작전입니다. 한국군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방금 교수님께서 민간인 피해가 많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I 체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들어가면 미군이 모술에서 겪었던 것처럼 지옥의 시가들을 겪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의 모술과 2024년도의 가자는 뭐가 다르냐? AI 기술의 발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AI 체계는 라벤더하고 합소라라는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소라가 히브리어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표적을 생성해내는 체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항공기 중에 오란이라는 항공기가 있어요. 이게 이 항공기 양쪽 뺨에 보면 에이사 레이더가 달려있는 항공기인데 여기서 이 항공기하고 지상에 떠다니는 드론들하고 이런 것에서 수집된 감시정찰 정보를 분석을 해서 표적 목록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라벤더는 주로 인간 표적을 생성을 합니다. 즉 하마스의 하위 전사부터 고위급 인사까지의 인간 표적 목록을 생성을 해서 하마스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들, 음성 정보, 사진, 영상, 통신 기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분석을 합니다. 하루 평균 100개 정도의 표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라벤더를 실제로 써본 이스라엘군 정보장교 6명의 증언에 따르면은 현장의 이스라엘군이 이 라벤더 체계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적 생성을 라벤더가 스스로 하거든요. 사람이 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표적은 라벤더가 만든 표적은 90% 정도의 적중률, 꽤 높죠. 90% 정도의 적중률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10%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를 사람이 걸러내야 되는데 네. 전장에서 수많은 상황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이 바쁜 와중에서 AI가 만들어낸 100개가 넘는 표적 정보를 인간이 일일이 앉아서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90% 이상의 적중률이니까 오늘 왔어? 그래? 승인, 도장 꽝! 이게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통제라는 거죠. 엄청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인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도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합소라라는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물을 특정해내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합소라가 특정한 어떤 건물에 있는 표적 정보가 라벤더가 만든 표적 정보를 보니까 하급전사야. 근데 여기다가 그 비싼 제이담이나 순항미사일이나 아니면 탄도탄을 쓸 수는 없죠. 하급전사는 가치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무유도 폭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높으니까 싸잖아요. 하급 전사한테는 쌈폭탄 쓴다고요? 그렇죠. 그게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벤더는 AI다 보니까 내가 타격해야 될 이 표적 대상이 누구랑 있는지, 언제, 어디에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뽑아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개전 초에 이런 현상이 많았는데 하마스 전사들이 아까 허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총 놓고 집에 퇴근하면 민간인 되잖아요. 네.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시간대가 라벤더가 볼 때는 타격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폭격을 받고 일가족 전체가 사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나 뭐 부녀자나 이런 분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비가 없고 효율성을 따지는 AI 시스템인 거군요. 그러나 이 라벤더와 합소라가 가져다 주는 전장의 이점은 절대적입니다. 군에서는 이 오다루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감시를 해서 표적을 특정을 하고 타격을 할 것인지 말지 결정을 한 다음에 때리고 이걸 다시 확인하는 체계. 이 전체 순환 주기를 오다루프라고 하는데 이 오다루프를 극단적으로 단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AI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지휘관들은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군이 연속적인 공격 작전을 해오니까 네. 그래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지리멸렬하게 붕괴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영화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보여졌었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뭐 이런. 그런데 보면 사실 요즘에 이 미국 대학가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많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와 약간 비슷한 양상이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1968년부터 이제 베트남 반전 시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데모에 참가했었던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가 된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미국이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요. 68년에 반전 데모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이 호응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좀 과격한 성향의 학생들이 반전 시위를 했었고 그때 별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분기점이 되기 시작하냐면 경찰이 개입하면서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이게 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당하는 걸 보고 내가 있을 수는 없다 하고 그러면서 베트남 반전 시위가 격화됐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자 지역에서 날라오는 그 참혹한 비디오나 사진을 보면서 학생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경찰이 이들을 폭행을 하고 잡아가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더 가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1968년 베트남 반전 시위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좀 하나 다른 게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전쟁 그만해라.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독특한 건데 대학 당국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기부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허준 씨도 기부금 어디에 낸다. 뭐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도 낸다. 그러면 그 돈을 대학에다가 이거를 뭐 특정 목적으로 쓰라고 주거든요. 그럼 대학은 그 돈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굴리면 이제 펀드로 투자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보통은 맡겨서 투자를 하거든요. 맡겨서 투자를 하니까 사실은 대학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이 돈이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그렇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돈이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다가 못 가도록 막아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방위 기업이나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무기 기업 뭐 이런 곳에 그 디베스트먼트를 하라.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디베스트먼트를 하라.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그걸 차단을 해라. 대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지금 난감한 게 이 간접 투자인데 어디까지 다 하느냐. 그래서 그렇죠.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뭐 캐나다도 지금 시위가 붙어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맥길 대학에서 오늘 아침에 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50만 불 이하짜리의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옳은 말이긴 합니다만 여지껏 미국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시위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뭐 독재 국가들에서도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반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이런 거나 뭐 틱톡을 통해서 그런 이 정보를 접하고 나서 하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권에 관심이 있었나? 뭐라는 그런 미국 학생들에 대한. 근데 이제 이게 또 반유대 시위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이 비유대인 학생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20대와 20대 이상이 완전히 세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5, 60대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은 지켜줘야 되는 나라, 너무 불쌍한 나라라 생각해가지고 부채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채의식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미국의 유대계 출신 학생들이 지금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고 있는 게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이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약간 그러면 가진 자들의 느낌인 거네요. 지금의 어린 이 미국 학생들은. 네, 미국 학생들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유대인 학생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부분에서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들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정부가 네타냐후 정부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현상이 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이 하아레츠라고 이스라엘의 야당 신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패배는 인질을 다시는 구출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패배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전 국제사회에서 피해자로서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가해자로서의 이스라엘. 예, 이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쟁 이후의 가자지구 상황은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미군을 포함하지 않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파병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의미. 예, 아랍 국가들이 지금 이제 참다 드디어 하나 내놨는데요. 네. 아랍군으로 된 평화유지군을 가자지구에 파견해서 평화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요. 이 이스라엘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아랍이냐? 아랍 평화군이 들어오면 아랍 편을 들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깊숙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것 중에 하나는 인질 언제 구출할 것이냐. 예, 인질 다 죽어간다.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출을 해와야지 다 시체로 받을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좀 곤혹스러울 텐데 그럼에도 굳굳하게 하마스 소탕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가자지구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쟁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네타냐후 총리가 밝히라고 그러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 전쟁 후에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쟁이 끝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국제사회가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희망이 생기겠구나라고 한다면 어떤 소식이 들리면 좀 희망이 생기게 될까요? 일단 무조건 휴전을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휴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마스는 휴전을 하되 그게 종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휴전은 휴전이지 무슨 종전이냐. 휴전은 내가 동의는 하는데 종전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마스 소탕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휴전의 성격을 두고 휴전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문제가 있는 나라가 하나 생겼다 이거죠. 이란. 이게 이집트라는 겁니다. 이집트요? 예, 이집트가 양자를 조정을 하면서 하마스가 안 한 말을 이스라엘이 하고 이스라엘이 안 한 말을 하마스이 하면서 서로 이게 협상을 해보려고. 말 전할 때. 네, 말 전할 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저런 것 같아 하고 말을 보태다가. 네, 그러니까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해보려고 그러겠죠. 예, 하마스한테 이스라엘이 말한 걸 다 그대로 전하면 하마스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더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긋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걸 다 미국이 다 독박을 썼다 이겁니다. 다 미국이 다 이거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대한 지금 분노가 양측에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말 잘못 전하면 더 큰일 나는데. 거기다가 하마스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양의 부호 물품들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네. 하마스는 그 물동량들을 틀어쥐고 가자지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거 비싼 값에 팔면서 공급망을 틀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불을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이 돼서 북한 독재자하고 똑같네요. 뭐 전쟁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 소탕이 목표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면은 하마스의 세력이 10%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나중에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게 대반란 작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소탕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말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하마스 소탕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한 작전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좀 더 비판적인 데에서는 하마스 소탕이 왜 불가능하냐면 아이들이 지금 고아로 된 애들이 1000명 이상이 넘는데 그 아이들이 미래의 하마스다. 자꾸만 이렇게 미래 하마스를 양산하는 이러한 작전 그만두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말까지
전쟁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었을 때만 해도 설마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중동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AI에 의존하지 말자. AI에 네, 의존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자.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하마스의 철책을 세우면서 AI로 작동하는 완벽 무결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마스 철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철책이 AI 철책이 단 15분 안에 무력화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AI는 사람이 중요한 전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를 지키는 건 군인이다. 예, 실제로 군인이고, 그러니까 AI를 보조 장치로 써야 되는데 보조 장치로 쓰지 않은 건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는 정보를 할 때도 AI에 의존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파이를 보낼 때도 아니면 상대방을 탐지를 할 때도 상대방이 말하는 거나 표정을 보면서 같은 말이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AI로 들어온 텍스트는 그런 것을 분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작전에 실패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의 정보 부대에서 계속적으로 하마스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다 무시가 됐어요. 그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것이다. 네. 이게 정치적 의도로 일부러 무시를 했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했느냐. 분명히 하급 부대에서는 고급 정보를 올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주변 국가들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노력을 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이번 전쟁에서 가져다 준 교훈은 아주 하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중동의 평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일단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 건설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얘네들은 국가를 못할 거야, 국가 하면은 또 싸움을 할 거야, 이런 말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국가를 세워서 나가는 거를 봐야지만이 일단은 해결이 돼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없이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의 하마스처럼 그런 무장 단체가 생기지 않게 정식 국가로 해놓고 모든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정식 국가하고 아예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인정해주고 그렇죠. 하나의 국가로서 완성되게끔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연구원님도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짧게 네. 한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연합방공체계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위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량의 위협을 겪고 있어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그 엄청난 양의 탄도탄과 방사포탄들에 대한 요격을 한국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연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방책이다. 나머지 하나는 AI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방 AI를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해군본부 AI 연구 경험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초미의 그 논쟁점이 있습니다. 네. 그 중국,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은 AI를 군내에 적용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높여줍니다. 사람을 사살해도 되고 사람 사살할 표적을 AI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뭐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전쟁 도구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같은 서방에 위치해 있는 인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계가 사람을 죽이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좁힐 수 없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방 AI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계한테 자율성을 얼마만큼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될 것이냐. 결국 전장에서의 답은 효율성이거든요.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율성,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기계에게 부여해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힘이 없는 곳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나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국가여야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국가라서 참 다행이구나, 안심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